1953년 7월 23일 조선일보에 특이한 광고 하나가 실렸습니다. 서라벌 예술학교에서 학생을 모집한다는 광고였습니다. 일제가 패망하고 광복이 되었지만 극한 이념의 대립만 있었을 뿐 문화예술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교육기관은 하나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내가 53년도에 서라벌 예술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때 그 동아일보에 광고가 나왔어요. 이걸 내가 보고 내가 갈 대학을 선택을 했구나. 왜냐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4년간을 부산서 피난살이를 했어요. 내가 이 광고를 보고 이제 가는데 여기 광고에 우리 예술대학의 교수 명단이 있는 거야. 그게 우리 한국문단에 주요 멤버들이 다 들어있더라 이겁니다. 내가 가야 할 거구나. 1953년 부산국제시장 근처에 천막교사를 마련하여 서라벌 예술학교라고 이름을 짓고 학생을 모집한다는 신문 광고를 냈던 분은 김세종 선생입니다. 1917년 평안북도에서 태어난 김세종 선생은 일제강점기에 투옥되기도 한 독립운동가로 평생 교육자로서의 길을 걸은 분입니다. 서라벌 예술학교 개교식은 1953년 9월 1일 거행되었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229번지 소재 1700평 땅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적산가옥을 개조한 교사였습니다. 초대 학장에는 소설가이자 영화감독이었던 윤백남 씨가 취임했고 설립 당시 학과는 문예창작과 연극영화과, 음악과 등 3개 과의 학생 정원은 각과 100명씩 총 300명이었습니다. 문예창작과 탄생의 산파 역할을 한 분은 소설가 김동리, 시인 서정주, 극작가 유치진 선생이었습니다. 서정주 선생한테 저는 참 많이 배웠는데 서정주 선생 그 천지유정이라는 그 자서전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 서라벌 예대 시절에 그 회고가 나오는데 후암동에서 시작했어요. 그게 그 후암동에서 할 때는 정말 이제 전후에 6.25 바로 직후에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던 시절이었는데 하여간 야간 강의를 들어가면은 교무실에 이렇게 막걸리통이 하나 이렇게 놓여 있대. 그리고 쪽박 그 바가지가 하나 놓여 있고 선생님들한테 그냥 이렇게 막걸리 한 잔 드시고 가서 강의해라 해가지고 막걸리 한 두어 주전 이렇게 바가지 먹고 가서 강의를 했다는 그런 그 일화가 나와요, 서정구 선생. 그런데 이 캠퍼스가 불이 난 거예요. 이제 천막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954년 후암동 교사가 전소되자 가 교사를 세워 수업을 계속하던 김세종 이사장은 1955년 5월 서울시 성북구 도남동 산 3-1에 교지를 마련한 다음 1956년 6월 1일에 낙성식을 가졌습니다. 전설적인 미아리 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1956년 3월 대한뉴스 자료 영상으로 아시아 재단이 수여했던 제3회 자유문학상 시상식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해 문학상 수상자 모두가 당시 서라벌 예대 문창과 교수진이었습니다. 당시 수상자는 소설 부문에 염상섭과 김동리, 시 부문으로는 서정주와 박목월입니다. 지금은 다 돌아가셨습니다.
미당 서정주 선생, 그다음에 박목월 선생, 김동리 선생, 이런 분들이 선생님이었어요. 아주 대단한 분들이죠. 뭐 이제 유행하는 말로 기라성 같은 시골 출신인 저로서는 얼굴 한 번 보는 것만 해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겠어요. 신춘문예 당선한 사람이 3사람이 왔어요. 고등학교 때. 세상에. 고등학생이 신춘문예 당선하고 3사람이 온 거야. 그중에는 이제 김동희 선생보다 훨씬 어린 박화성 선생 아들이 왔고, 천승세. 또 박경용이도 두 군데, 동아일보하고 한글보 가장 먹고. 한글보 신춘문예 당선은 김민부라고 학생이 이건 부산서 서울 상대에 졌다 떨어지니까 바로 왔다는 아주 천재들이 왔고 그랬어요. 그런데 신춘문예 당선한 거는 뭐 그건 뭐 그렇다고 치지만 중학교 때 시집낸 그때 시집낸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뭐 기성인들도 못 내. 중학교 때 시집낸 사람, 고등학교 때 시집낸 사람. 전국 100일, 나처럼 교내 100일장 장원이 아니라 전국 100일장 장원, 학원문학상 최우수상, 뭐 이런 사람들로 꽉 찬 거야. 근데 다 그냥, 무슨 서울인사 무술대회에 나온 말이지. 그냥 그렇잖아요. 천하장사들만 온 거야. 그냥 그 표정하며 말이죠. 그 껐덕거리는 거라는 거는 말이죠. 하늘을 찔러요, 자존심이. 그리고 다 저들이 세계 문화가 된 거예요. 그때 39명이 졸업을 했는데요. 특이한 사항은 39명 전부 다가 데뷔를 다 했습니다. 데뷔를. 그게 아직 그게 기억나고, 그 시인이 많았죠, 주로. 서라벌 예대 문창과의 명성은 60년대 들어서도 계속됐습니다. 당대의 유명 작가들이 문창과 교단에 섰고 학생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신춘문예와 문예지로 등단하면서 문단의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60년대 학번 선배님들의 목소리를 영상에서 만나보시겠습니다. 경우는 그 6.25 한국전쟁 때 아버지가 공산주의를 선택해서 북으로 가는 바람에 그것이 우리 가정의 일종의 파멸 혹은 또 그 교성 과정 속에서 자라나는 것이 제 문학의 뿌리가 됐고, 또 제가 송영기에 서울에서 전쟁 한가운데서 전쟁을 직접 목격한 마지막 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제 문학의 바탕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하나 학기마다 소설을 써오면은 발표를 하는데, 지금 같으면 뭡니까 복사기가 있어가지고 다 복사를 해서 같이 읽게 되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없으니까 낭독을 하게 돼 있습니다. 본인이 낭독을 했는데 그 제목이 세계 내 존재라고 기억됩니다. 철학 용어죠. 그러니까 내용도 아주 철학적인 그런 내용으로 돼 있는데, 읽는 것과 달라가지고 듣다 보니까 무슨 소리인지 도저히 알아먹을 수가 없으니까 듣다가 지쳐가지고 다 웃어버렸죠. 그러니까 아주 그 교실이 폭소가 터지고 웃음판이 됐는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게 뭐 안색이 변하고 또 미안해 한다든지 뭐 좀 부끄러워하다든지 주눅이 들 텐데, 이 사람은 끝까지 오만하게 눈 하나 까딱 않고 그걸 다 견뎌내는 걸로 해서 그 아주 오만하던 그러면서도 당당하던 태도, 이런 것이 지금도 눈에 선하고 또 그게 아주 화제가 됐었습니다. 많은 문인들이 또 이 사람을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한 적도 있고 꺼린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논쟁에 한번 걸렸을 때 좀처럼 그 논리적으로 이겨내기가 힘든다는 걸 알고, 그렇다면 이 친구한테서 자기가 논리적으로 다 굽힌다는 것은 또 별 좋은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기피를 하게 되고. 근데 하여간 우리나라 작가가 참 지금 한 60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때나 지금이나 뭐 가장 특이한 자기 존재를 분명히 한 가장 개성적인 그런 작가로
기억되고 또 기록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쓰는 글인지 뭔지에 관해서 소속을 제 자신이 알기 탓에 저 자신을 소설가라고 하는 데서부터 위상을 낮춰서 잡설쟁이, 패관, 각설이, 품바꾼 뭐 이런 식으로 저 자신을 이제 지칭하는데요. 전 시작은 어쨌든지 그 얘기는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중요하지 않고 저 자신은 소설이라는 것을 소설을 쓰는 것이 아니고 잡설을 담는 하나의 그릇으로서 불교에서 아주 단어를 하나 빌려온다면 엄청난 단어가 되어서 좀 민망스럽습니다만은 소설이라는 것을 잡설이라는 것을 법륜 굴리는 법륜으로 삼아온 시의 얘기가 이제 잡설의 형태를 취하는데 그래서 그거는 요 근래에서는 제가 쓰는 잡설을 두고 비평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것이 소설일 수 있겠는가 하고 문학 쪽에서 소설 쪽에서 그것을 이해를 하고 그것을 소설로서 한정을 지으려고 하는데 저를 낳아주는 어머니고요. 저를 키운 건 중국인거리고 인천에. 그리고 작가를 만든 거는 중대문 작가죠. 그러니까 서러벌 문창가죠. 저는 1968년에 입학을 했어요. 서정구 선생이 소설 김동률 선생, 이범선 선생 기억나고 그다음 유지연 선생은 한참 뒤에 중앙대학 쪽으로 갔을 때, 그다음 백인빈 선생이 이제 소설 강사를 했었고, 그다음에 박목월 선생, 서정규, 박목월, 김현승 선생 나오고 이형기 선생 동국대 나중에 했지만 하고, 그다음에 김구용 선생한테는 성대 교수였는데 고문진보 한시를 배웠어요. 그리고 특이한 것은 당시에는 정말 황금기였는데 68학번이 강사진이 너무 정말 인류였어요. 김수영 선생을 저는 봤죠. 김수영 선생이 4학년 교실에 영미씨 특강을 강의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화요일인가 6월 28일이 그 당시인데 수업을 들어갔는데 안 오시는데 보니까 그날 새벽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김수영 선생 얘기는 그렇고, 그리고 하나 특이한 게 28살밖에 안 된 김현 씨가 강사로 나왔어요. 하여간 강사진이라거나 교수진이 굉장히 좋았다는 것. 1953년에 설립된 설화벌 예술학교는 1957년 설화벌 예술 초급대학으로 승격되었으며 1964년에는 4년제 정규대학으로 설립인가를 받아 학교명이 설화벌 예술대학교가 되었고, 1965년 신입생부터는 4년제 정규대학으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지를 확충하는 과정에서 재정난에 봉착한 설화벌 예대는 1972년 중앙대학교에 병합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해 10월 도남동에서 흑석동으로 이전한 설화벌 예대 문창과는 1974년 1월부터 중앙대 예술대학 문창과로 이름을 바꿔 흑석동 시절을 열어갔습니다. 흑석동 시절에도 우리 문창과의 활약상은 계속됐습니다. 정통 문학파들은 수많은 소설책과 시집을 통해 시대의 모순과 인간의 다채로운 삶을 다루는 작가들로 성장해 나갔고, 한편으론 언론계와 교육계, 출판사와 잡지사, 광고와 홍보 분야, 방송국 등 여러 방면으로 대거 진출해 중대 문창과의 활동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70년대 아마 저희 때는 그 교직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직 이수가 있어가지고 학교 교사로 좀 많이 진출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당시는 좀 대학생 수가 적고 또 성장이 고속 성장 시대였기 때문에 그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진출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언론, 또 뭐 출판, 잡지, 신문 기자나 잡지, 또 그리고 이제 뭐 주로 광고라든가 막 그쪽 계통으로 많이들 진출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금융계로 갔는데 뭐 약간 좀 예외적인 상황이고. 그때 같이 다니는 친구로는 오준이라는 시를 쓰는 친구가 있었고요. 또 이대환이라는 소설 쓰는 친구가 있었고, 또 박상우라는 또 소설 쓰는 친구가 있었고, 김서정 군대 아동운동 하시는, 또 윤할로라는 또 동시 조선일보 동시 당선된 친구가 있어요. 문예창작학과 출신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잡지사나 신문사 기자로 일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었죠. 저도 뭐 신문사에서 평생 일하다가 지난 작년에 은퇴를 했지만, 그 잡지 전성기에는 웬만한 잡지, 잘 나가는 잡지, 잘 팔리는 잡지에는 웬만하면 다 문예창작학과 출신들이 다 포진을 하고 있었어요. 잡지에서 출발해가지고 그를 바탕으로 이제 신문사에도 많이 들어갔는데, 신문사에서는 주로 문화부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한동안 이제 문학 담당 기자나 출판 담당 기자도 했는데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1980년대에 들어 중앙대학교는 경기도 안성에 제2캠퍼스를 조성했고 1982년부터 안성에서 신입생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안성 캠퍼스에는 함동선, 김의정, 신상웅, 이동하, 김은자, 전영태 선생 등이 교수진으로 있었고, 김원일, 황충상, 이시영, 최성각, 이명조, 오정국, 이승하, 남진우 등 동문들이 강의를 맡았습니다. 글을 쓴다는 뭘 글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이러던 시절에 저는 친구들, 선생님들이 저를 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는, 지금 아버지처럼 생각하는 신상웅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서울서 안성까지 일부러 차를 타고 오십니다. 소설 합평 시간이에요. 근데 강의실 문 열고 들어오셔서 앉지를 않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007 가방 같은 거를 이렇게, 키도 저보다 작으신 분이거든요. 그런 분이 이렇게 선체로 가방을 열어요. 그러더니 소설을 이렇게 들더니 이거 뭐요? 그리고 나가셨어요. 그러면 일순간 차디찬 침묵이 이제 흐릅니다. 그러면 아무도 뭐라고 말을 못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당사자가 정말 멋있은 얼굴로 이렇게 일어나서 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끼리 뭐 몇 시가 됐든 주로 술집에 가가지고 왜 선생님은 이거 뭐요? 라고 하고 갔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 합평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신상웅 선생님한테 무엇이 나쁘다, 소설을 이렇게 써야 된다, 이런 얘기 한마디도 듣지 못했고요. 다만 못 쓰면 이거이 뭐요? 뭐 주로 이런 말을 들으면서 왜 저렇게 말하시는가를 스스로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답을 찾았고요. 저는 김동리 선생님한테도 소설을 배웠는데, 김동리 선생님은 연세가 그때 이미 70이 넘으셨겠죠. 그래서 그분은 소설 합평을 읽고 오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누군가 대표로 단편 소설을 수업 시간에 다 읽어요. 그러면 낭독을 듣고 우리가 이제 합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께서는 딱 세 마디만 하십니다. 세 가지 종류의 말씀만 하세요. 듣고 나서 소설 쓰겄다. 두 번째는 출판사 가서 일하면 되겠네. 세 번째는 점점점. 그러면 접어야 됩니다. 그럼 왜 뭘 보고 있어서 이 사람은 소설가가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출판사나 가라고 하는 걸까를 우리 스스로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대학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그게 굉장히 좋은 강의라고 생각하는데, 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우리 문창과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1981년 대학원의 석사 과정이
1984년에 박사과정이 개설돼 학과의 위상을 높이면서 졸업생들이 여러 대학의 교수로 진출했습니다. 1996년에 개원한 예술대학원은 문학예술학과 신입생을 모집해 타 대학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1980년대부터 전개된 안성시대에도 우리 문창과가 배출한 수많은 문인들이 문단에서 맹활약하는가 하면 많은 수의 졸업생들이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서 모교의 명예를 빛냈습니다. 중대 문창과에서 석사나 박사를 받고 모교의 전임이 된 분으로 드라마 쪽의 주찬욱 교수님, 그리고 소설 쪽의 방현석 교수님, 희곡 쪽의 이대영 교수님, 그리고 스토리텔링과 문화 콘텐츠 쪽의 김민정 교수님, 교양학부의 강수가, 김정관, 최유희 교수님이 계십니다. 다른 학교의 전임 교원이 된 분도 20명이 넘습니다. 그 선문대학교의 안병국 교수님, 그리고 안양과학대학교의 김성정 교수님, 그리고 한서대학교의 오정국 교수님, 부산 동의대학교의 정찬 전동균 교수님, 그리고 부산 동아대학교의 함정임 교수님, 협성대학교의 김병호, 구강본, 김재욱 교수님, 그리고 당국대학교의 강상대 할인 교수님, 안양대학교의 맹문재 교수님, 명지대학교의 남진우 교수님, 명지전문대학교의 이병일 교수님, 그리고 백석예술대학교의 김원경, 최민아 교수님, 경기대학교의 박영우 교수님, 경남정보대학교의 김태상 교수님, 순천대학교의 안광, 전성태 교수님,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의 김재홍 교수님, 그리고 서일대학교의 박철우 교수님, 서울예술대학교의 장성희 교수님, 대구 계명대학교의 김윤미 교수님 등 정말 많은 교수님이 배출되었습니다. 중앙대학에서 배운 학풍을 바탕으로 전국 많은 대학에서 지금도 후학들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방송작가 군단이 중앙대 문예창작학과 출신들이 계셨는데 네. 이유 선생님이나 네. 아니면 나연숙 선생님 선배님 네. 또 윤형민 씨 이런 분들이 오랫동안 방송 작가로도 활동을 했어요. 양인자 선생님. 양인자 선생님도 물론 방송 작가를 하시다가 네. 이제 나중에 이제 작사가로서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조용필 씨의 킬로면제의 표범이라든가 그 겨울의 잣집, 큐 네. 이런 명곡들을 다 양인자 선생님이 네. 작사를 하셨고 강철 선생님 만화가인데 네, 만화가로 유명하셨던 선생님이 만화가 선배님이 만화가 하시기 전에 그 제가 알기로는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그 만화도 그리시고 이런 그 방송 작가 네네. 비슷한 일도 하시면서 방송 작가로도 활동을 드라마도 하셨어요. 네, 드라마도 쓰셨어요. 우리 주찬욱 교수님이자 작가님은 뭐 알다시피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그러니까 고개 숙인 남자이 거의 그 창작 미니 시리즈의 그 히트작들 그리고 히트작일 뿐만 아니라 문학성 높은 작품을 많이 쓰신 방송 작가로 유명하죠. 최고로 유명한 게 이유 선배님, 그 다음에 주찬욱 선배님, 그 다음에 형수형으로 이어지는 게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모두 아는 드라마를 만든 작가 라이너즈거든요. 안녕하세요. 문예창작학과 83학번 박찬호입니다. 저는 1989년도에 현재 HS 애들하고 하고 있는 LG에게 입사를 해서 만 11년 근무하고 2000년에 나와서 회사를 제 개인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걔네들 개인 회사를 운영한 지 한 23년이 됐는데요. 보통 그 문예창작학과를 나오게 되면 보통 카피라이터나 광고회사 가게 되면 사업 만드는 쪽으로 가거나 출판 쪽으로 가거나 하는데 저는 의외로 이 프로모션 마케팅, 옛날에 세일즈 프로모션 부서라고 했는데 그쪽을 가게 됐습니다. 그쪽 지금 현재 업무도 그쪽을 하고 있는데요. 하다 보니까 우리 문창과 사람들의 어떤 탤런트나 재능이나 기능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부서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쪽으로 앞으로 우리 후배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감사하겠다는, 그래서 충분히 경쟁이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우리 문창과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 모습은 진출 장르가 대한민국 문화예술계 전반으로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정통 문학의 길을 걷는 전업 작가들과 언론사 기자, 출판 편집자, 광고 및 홍보 전문가 등이 기존의 진출 영역이었다면 문학 창작 역량을 바탕으로 새로운 글쓰기 장르의 탁월하고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한 동문들이 대거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한 문화 콘텐츠 산업 분야로 진출했습니다. 특히 2000년대 디지털 문화 콘텐츠 시대를 맞아 우리 과의 저력은 방송작가, 웹툰 기획 에디터, 공연 연출가, 게임 기획자, 엔터테인먼트 기획자, 한류 콘텐츠 전문가 등등 대한민국 문화산업 전반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난 2013년 창과 60주년 행사에 이어 우리는 오늘 또다시 70주년 행사장에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30년 앞으로 다가온 창과 100주년을 상상하며 AI 챗 GPT 시대 속에서 우리 문창과는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과의 지난 70년 행보는 대한민국 문화 발전사의 중심축으로 도약해 왔습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 새로운 담론을 재창조했던 우리 서라벌 중대 문창과 동문들. 여기 그 자랑스러운 선후배 동문들이 창과 70주년을 맞아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창과 100주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서라벌 중대 문창과 동문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리라 믿습니다. 문학의 속성이 남들이 다 박수를 칠 때 왜 박수 안 치는 사람은 없느냐. 이거는 어느 사회가 급격하게 발전돼 나갈 때 반드시 그 속에 어떤 모순점이라든지 어떤 그늘진 면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것을 차단해서 쓰는 거죠. 이거는 이제 압축 경제 성장 이면에 가려져 있는 부조리 한 면. 홍 선생님도 그런 작품을 쓰고, 뭐 저 자신 또 우리 세대가 쓰는 작품들이 빠른 경제 성장과 사회적인 변화 속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갈등의 요소가 무엇이냐, 그것을 찾아내서 쓰는 거죠. 문학이라는 자체가. 그것이 또 저는 문학의 사명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 있을 때 이제 비유를 어떻게 드느냐면 똥 마려운 것처럼 견딜 수 없을 때. 그러니까 참았다가 막 똥이 터져 나오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까지 참아야 돼요. 똥이 마렵지도 않은데 일부러 똥을 누르려고 하면 그거는 만드는 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든 소설은 생명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잡지를 통해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좀 일찍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늘 누군가를 만나면 출판사 다니고 싶다 그러면 정기 구독을 하고 싶은 잡지가 뭔지를 고민해와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문예지만 보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이제 문학 전문 출판사에 가야 하는 거고, 보면 인테리어 좋아하는 친구들은 또 그런 관련된, 저는 패션지하고 디자인지하고 문예지를 세 개를 동시에 좋아했어요. 그래서 패션지를 통해서 패션지는 다 망했지만 문학책이 왜 촌스러울까? 전 그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왜 이렇게 촌스럽게 만들지? 왜 문학책에다 돈을 쓰질 않지? 그래서 저는 약간 이 문학적 컨텐츠에 옷을 좀 화려하게 입히고 싶다라는 꿈이 있어서 좀 새롭게 뛰어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문학 쪽 들어온 지도 꽤 됐죠. 20년 가까이 됐죠. 어떤 사회나 인간에 대한 통찰이 그렇죠. 좀 진지하게 볼만한 것들이 요즘 또 없고 맞아요. 하다 보니까 자꾸 인기 컨텐츠 중심으로 보다 보면은 정말 뭐 로맨틱 코미디물이라든가 그리고 뭐 잔혹한 좀비물이나 뭐
자꾸 그런 아까 OTT에 최적화된 그런 기준에 부합된 것만 보다 보면 사실상 뿌리 없는 이제 작가 생활을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거는 그 겉만 보면은 안 되는 거지. 나는 1, 2학년 때부터 막 드라마나 영화 이런 쪽에 심화돼가지고 막 하기를 원하진 않아요. 혹시나 문예창작을 가서 근본에 대한 다지기를 안 하고 그냥 아예 그쪽으로만 생각하고 가버렸다가는 생명력이 잘 되더라도 초반에 잘 되더라도 짧아질 수가 있으니까. 지금 이 시점에 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어야 할까, 그 고민들을 계속해야만 하는데, 그 고민들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지금 가장 최전선에 있는 그 여러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장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장 첨예하고 가장 중요한 고민들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이 시기에 그 친구를 만들어 나가는 일, 그리고 그 친구들하고 지속적으로 문학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일.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그 학과 과내 동아리를 활용하는 거를 정말 권하고 싶어요. 웹소설이나 웹툰 분야가 이전과는 다르게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성장할 예정인데요. 이제 이런 쪽으로 관심이 많이 있는 분들은 웹툰 작가나 웹소설 작가로 들어오는 것도 물론 좋지만 웹툰 PD로 들어왔을 때도 자신의 전공을 살려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좀 자신감을 가지시고 너무 막 엄청난 고스펙이 아니어도 편하게 접근해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직무이니까 너무 고민 마시고 많이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사를 들어간다는 게 회사원이 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를 똑같이 하면서 개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회사를 다니고 돈도 벌 수 있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병행을 할 수 있다가 저희 회사에 본부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저는 3본부 중에서도 A&R이라고 불리는 앨범과 뭔가 뮤비, 자켓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기획하는 부서에 거기서 프로덕션의 일을 하고 있고요. 나를 스토리텔링 하는 것, 그래서 내 것을 재미있게 풀어내는 것, 아까 계속 강조를 했던 여러분의 취향이 뭔지, 여러분의 현실적이거나 여러분의 추상적인 취향이 뭔지를 재미있게 풀어내는 능력, 그런 스토리텔링 능력이 저는 문창과 사람들이 특별하게 잘 갖춰 있는 능력이지 않나? 소설 분야에서 우리 동문들의 활약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60년대 학번인 윤정모 작가의 역작 그곳에 어머니가 있었다. 70년대 학번인 엉광영 동문의 대하장편 소설 담덕, 80년대 학번인 정재하 동문의 베스트셀러 아버지 해방일지는 우리 소설 문학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시 분야에서도 2000년대, 2010년대 동문들인 황인찬, 송성은, 임정민 시인의 작품이 한국 시의 지평을 새롭게 갱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창비와 동아일보로 등단한 주영아, 이소정 작가를 비롯해서 우리 동문들의 문단 진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영수 동문과 유범상 동문이 올해 오아시스와 반짝이는 워터멜론을 쓰고 연출하는 것을 비롯해서 드라마 분야의 동문들의 활약도 두드러졌습니다. 방송작가 이윤, 넷마블 기획자 박병준, 웹툰 제작사 대표 김재윤을 비롯한 우리 콘텐츠 분야의 동문들도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문자 매체에 기반을 둔 우리 학과의 힘과 가능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소설 범도를 내고 나서 60여 회의 북콘서트, 또 국내외 범도루트 문학 탐방 프로그램, 또 뮤지컬이 개발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문자 매체는 낡지 않는다는 사실을 더욱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매체는 문학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문학을 새롭게 바꾸어 놓을 뿐입니다. 저는 문자를 필요로 하는 새로운 매체의 눈부신 성장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 매체의 힘을 더욱 굳건히 확신합니다.
중대 문창 중대 문창 중대 문창 중대 문창 중대 중대 문창 중대 문창 중대 문창